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 하이킥에서 인정해드리는 일일 명예 편집국장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은 충분히 즐기고 계신가요? 단풍이라든지 뭐. 단풍 들었나요? 전 금시초문인데요. 정말요? 네. 아니 일도 중요하지만 그 좀 삶에 좀 즐거움도 누리셔야죠. 그러니까요. 계절이 가고 네. 오는 건 좀 이렇게 보시고. 그냥 바람으로만 차가워졌다, 더워졌다 이 정도만 알지. 단풍은 몸에 느끼는 이제 체온 기온만으로. 단풍은 좀 봐야겠네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연희 기자님 어떠세요? 마찬가지세요? 예. 근데 요즘에 좀 그 하늘이 맑아가지고 밤에 예. 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단풍 볼 새는 없는데 밤에 퇴근하면서 별은 좀 보고 있습니다. 별이요? 네. 그렇구나. 시사인 옛 건물은 막 담쟁이 덩쿨 입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근무 안 하셨어요? 건물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한겨레는 저희도 담쟁이 덩쿨이 있는데. 있나? 한쪽 편에 이렇게 있죠? 네, 뒤쪽 네. 편에. 네. 맞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21 표지 스토리는 AI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난주에 시사인에서 AI가 과연 아이들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얘기했었는데 한겨레 21에서 짚어본 AI 어떤 면입니까? 지금 제가 표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시사인에서 이제 AI의 선한 힘 이렇게 해서 교육 얘기했었는데요. 예. 저희는 이번에 그 AI 면접. 면접. 내일 다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사인하고 비교해 보면 AI의 악한 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하. 지금 이제 2018년도로 기억이 아마 되실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막 불거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국내에서도 이제 AI 역량 검사라고 해서 이제 이거 이제 일종의 AI 면접이죠. 네. 이게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알려주는 뭐 취업 학원도 있고 유튜브에는 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게 정말로 좀 괜찮은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확인을 기자가 직접 AI 면접 본 거예요? 응시해 본 거예요? 네. 어떻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응시해 본 거는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 한 400곳 정도에서 하는 예. 그 유명한 그 AI 면접 검사를 기자 생활 10년 한 기자가 직접 해봤는데요. 네. 이제 이 면접은 인터넷 환경이 갖춰진 곳이라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어요. 비대면으로? 네, 네. 비대면으로요. 예. 크게는 두 가지로 영상 면접하고 인적성 검사로 나눠지는데 네.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아하. 됩니다. 근데 영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 면접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다만 이제 AI가 질문자가 되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적성 검사는 일종의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뭐 공탑을 쌓는 거랄지 공 무게를 맞히랄지 카드를 뒤집는 거랄지 일종 게임 같은 형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업체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이런 게임을 통해서 그 내의 전두엽에 있는 뭐 6가지 영역이 어떻게 영향이 달라지는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 글쎄요. 김연희 기자 시사인 입사하실 때 그때 네네네. 면접 보셨죠? 그렇죠. 예, 면접을 어허. 2번을 봤죠. 보셔서 통과하셔서 합격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만약에 그 면접관들이 아니라 AI가 앞에 있는 상태였다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뭔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더 어렵다? 네. 아하, 사람이 더 쉽다. 면접관들이 좀 우스워 보이셨군요. 제가 약간 누가 인상이 보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네. 면접관하고는 눈도 마주치고 네. 인터랙티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도 벌 수 있고. 근데 어허. 이제 AI 면접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면접관들이 압박 면접하거나 면접관이 앞에 있으니까 괜히 또 긴장되고 차라리 그냥 AI면 뭐 저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준비한 거 다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요, 이 예. AI 면접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면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공정한가, 네, 투명한가, 뭐 신뢰성이 있나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AI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말을 분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뭘 분석해요? 표정과 음성이. 아. 그래서 사실은 질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답을 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내용은 전혀 관심을 안 두니까. 네, 얼굴 표정, 그러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나 호감도를 주느냐 네. 이제 이게 평가 기준인데 아하. 그게 이제 얼굴 표정이나 음성을 분석을 해서 그 예.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아하.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말하기로는 그 지원자의 표정이나 태도 뭐 이런 게 사실은 대화의 맥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단순히 그것을 어떤 표정을 줬는지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호감도를 평가하는 것이 네. 공정하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얼굴의 표정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개인차가 있죠, 당연히. 예, 목소리 예. 톤도 별로 맞아요.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불리한 거 아니냐. 음흠. 예,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특이한 또 이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하. 그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뭐 개인별로 AI가 더 유리한 분도 계시고 사람이 더 유리한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공정하기만 하다면야, 그렇죠? 그거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어떻든가요?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제 전략 게임이라는 건데요. 예, 예. 인적성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게임 게임같이? 같은 건데 네. 이제 이 시험 결과와 그 업무 성과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만 잘하고 업무 성과는 형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참여한 이 한겨레 21 기자가 저희 내부에서도 되게 탁월한 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허. 근데 이 기자가 그 예측 점수, 고성과 예측 점수라는 게 나오는데 예. B 등급이 나왔어요. B 등급. 네. 근데 이게 원래 역량 등급이 이제 S에서 D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네. B 정도면 이제 중간보다 좀 높지만 아. 탁월한 건 아니죠. 아하. 그래서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편집장 입장에서는 좀 신뢰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이제 도입을 했는데 2019년하고 2020년에 네. 근데 A 등급이 나온 사람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51%였다고 해요. 반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최하 등급인 D 등급자도 35%가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AI 면접은 그냥 참고로만 한 거예요? 네, 우선은 참고를 한 거였던 그래놓고 거죠. 비교해 본 거구나. 네, 비교를 해본 예, 거죠. 그래서 예. 면접위원들 말은 별로 이 AI 역량 검사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신뢰도에 좀 검증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거를 이제 뭐 포기하기도 하고 아하. 그런 경우들이 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채용의 핵심 공정성이고 그동안 너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비리 문제라든지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나 또는 배경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은 AI 면접이 조금 적합도만 입증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게 있을 텐데 더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자꾸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고 좀 뭔가 고치면 이 AI 면접이 그래도 쓸만하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나요? 그런 면이 있죠. 지금 있어요? 예.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AI 기술이라는 게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평양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평양성이 확인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예 판매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사실 AI 면접을 그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런 정도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 기자가 직접 이 결과지를 받았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지를 모르죠. 모르죠. 안 봤죠. 안 봤죠. 예, 그래서 어떻게 왜 사실은 어떤 과정으로 내가 탈락되는지를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이런 과정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공개하면 그게 기출문제 유출이 돼서 다음 사람이 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근데 있잖아요. 이미 그런 문제들은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아하. 네, 기출구문 문제는 뭐 그렇게 예. 큰 이슈는 아닌 것 이슈는 같아요. 아니고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배틀입니다, 김현희 기자. 서로 덕담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시사인에서 보는 이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날카롭게 문제점 지적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 순간이 진짜 이 코너에서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예. 취재 기자가 직접 AI 역량 검사를 하셨으니까 이게 과연 이 정확도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편집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아하.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요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B라고 나왔지만 조금 더 특성들을 세분화돼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취재 기자분의 결과를 보니까 야망 있는, 감정 전달이 서툰, 보상에 민감한, 처세가 좋은, 논리가 부족한, 학습이 느린 이렇게 나왔는데 오호. 이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그 취재 기자의 그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그렇죠? 그 이름이 취재 기자 누군지 알고 있고. 예, 이름이 그리고 다 나갔고 네. 예, 사진도 나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나쁜 거는 틀리고요. 좋은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냉정하게 해주셔야죠.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예.
아하,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시사인에서는 지난주부터 죽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계속 특집을 내보내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 표지를 들고 있고요. 과연 이 죽음의 미래 어떤 기획입니까? 네, 죽음의 미래는 저희 시사인 사회팀에서 지난 7월부터 준비한 대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사망 기사를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죽음들이 뭐 부고 기사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숫자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임종 전에 가족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장례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든지 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사회팀이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아하. 과연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나오게 된 기획이고요. 아하. 이번 주에 2회가 나갔고 앞으로 3주 동안 더 독자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는 아픈 몸을 거부한 사회에게 이것이 제목이잖아요. 네. 그럼 죽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픈 몸에 집중을 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죽음과 질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획에 참여한 김영하 기자가 이제 기사에 이렇게 썼는데요. 질병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미래를 논의하기에 앞서 마주해야 하는 이야기다. 질병을 이렇게 썼어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픈 몸에 대한 고찰과 담론이 풍성해져야지 죽음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질병권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질병권은 좀 생소한 개념이라 저 가지고 처음 듣는 말인데.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아플 권리예요. 아플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플 권리. 네네. 이게 뭐 공식적인 용어나 개념은 아니고 2019년 작년에 출간된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처음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권이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자의 건강권, 뭐 아동의 건강권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건강권이라는 말은 아픈 사람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건강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질병권은 그게 아니라 아파도 괜찮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일하고 질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좀 뭔가 좀 충격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잠시 뭐 아픈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장기간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고질병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난치병 네. 앓고 계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한 그분들은 그냥 좀 세상에서 이 열애로 나가 계신 분 그 이렇게 건강을 꼭 되찾아야 하는 분들 그렇죠.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할 분들 됐는데, 건강하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플 권리도 있고 아픈 상태도 정상적인 한 상태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권리를 인정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네네. 그리고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네. 질병권을 보장받는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번 기사에서 다리아 씨라고 그러니까 가명인데요. 네. 그 난소낭종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나오는데, 예. 이 다리아 씨는 몸이 아프게 된 뒤에 직장은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부이다 보니까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은 그만뒀어도 일을 쉬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마음 편히 아플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다리아 씨는 사실 질병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리아스라는 분이 이 기사에서 인터뷰한 6분의 그 질병 당사자분 중에 한 분이죠. 네네 맞아요. 또 어떤 분들 어떤 사연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인터뷰한 이 6분은 그 질병 당사자인과 동시에 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연극에 출연하신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20대에서 40대까지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이제 환자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젊은 나이에 병을 얻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게 내 아픈 몸을 계속 부정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질병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이 시사인의 표지에 나이신 표지 인물 이분도 그럼 이 6분 중에 한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상당히 그냥 모델 같다는 느낌 확 드는데. 예, 아무래도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사진이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전문가 대담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전문가들이 보는 질병권 보장을 위한 어떤 뭐 개선책 이런 것들은 뭐라고 제시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질병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텐데 예. 그 아까 말했던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쓴 조한진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요양 공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양시설은 중증 환자나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양 공간의 문턱을 낮춰서 뭐 내가 다리 다쳐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럴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봄 공간이 동네마다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리아 씨처럼 집에는 아플 공간이 갖기 어려운 분들이 그 아플 때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질병권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적인 일로 치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공 단기 요양원이 마을마다 생기면은 이 돌봄이라는 거를 뭔가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로 이렇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신선한 조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우주 편집장님, 이 시사인의 접근에 대한 좀 비판적인 그 시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얻는 데에도 되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고 사실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아픈 기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아프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병가가 또 있기도 하지만 병가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맞아요. 그럼 그 이후에 사실은 매일매일 출근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출근해서 계속해서 자기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욕구 관리를 해야죠. 할 수 예, 예. 있는데 네. 사실 그럴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없죠, 거죠.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전 이게 전체적으로 질병권이라는 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해봐야겠지만 조금 더 실천적인 아하, 방법이 구체적인. 구체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어떠십니까? 그런 그런 생각이 지적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반격을 좀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했던 사례 중에서 네. 실제로 일을 찾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뭔가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지만 이분의 말씀을 좀 곱씹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은 암에 걸리셨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래서 많지는 아니지만 암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안정기에 접어든 분인데요. 예. 근데 아픈 사람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예. 많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난관인 거죠. 아프다고 하면 채용 안 해주니까. 네, 이거를 예. 끊임없이 해명을 해야 되고 내가 맞아요. 일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마저 다 건강을 기본값으로 산정하는 것 같다. 아하. 근데 아픈 몸도 노동을 원하고 아픈 몸은 돈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픈 사람이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한 번씩 곱씹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아, 네. 4211님 조곤조곤 말씀하셔서 그렇지 배틀 맞네요. 맞아요. 흐흐흐.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을 변명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응원해 주신 네, 알겠습니다. 예, 매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던져주는 편집장 대 편집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